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깊이가 다른 품격 있는 뉴스들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기사가 크게 실려 있습니다. 500만 맞벌이 비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요. 가사 도우미를 숫자를 보니까 50만 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맞벌이 가정이 500만인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요. 국적에 상관없이 개방을 한다. 비용을 낮추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요. 중국 동포 등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도 가사 도우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과제는 언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의 사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연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기자들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가리키면서 질문하시죠. 뭐 이런 모습이 사진으로 좀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죽비를 맞았다. 죽비요. 어깨를 뭔가 이렇게 딱 때리는 그 도구를 말하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특별 연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재보선 참패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노력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사면엔 국민 공감대 생각해 판단하겠다. 과거와는 달리 좀 유연한 입장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야당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니다. 이 검증 부분에 대해서 또 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좀 이 과정에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선 기사와는 약간 조금 결이 다릅니다. 1년 남은 문 대통령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취임 4주년 연설 회견에서 성과를 강조했다. 인사검증은 실패 아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죽비 맞고 정신 번쩍 자성의 뜻을 밝혔다. 자,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 변화 없다는 뜻이다. 마이웨이 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검찰은요.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부정선거 종합판이다.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기소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경찰이 당선을 지원했다. 그러나 송철호 시장 측은요. 정치 검찰의 삼류 기소다. 이거 다 소설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래 걸렸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1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실패 아니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장관 후보자들, 특히 3명, 야당에서 3명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인사검증 실패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신문이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예정된 기사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지켜줄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친정부 검사로 꼽힌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정부의 뜻과 뭔가 기조를 같이 한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권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시한폭탄입니다. 어떤 인물을 향해서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당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아니면 복당을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뭐 복당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종이 호랑입니다. 미얀마 상황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우려, 걱정 뭐 이런 얘기만 할 뿐 막상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냥 종이 호랑이다. 으렁대기만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자, 먼저요. 어제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송구하다는 취지로 읽힐 만한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당정 정간의 긴밀한 협의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상황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가 좀 갈립니다. 뭐 정책 변화를 좀 시사한 거 아니냐 아니면 마이웨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석이 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부족했다, 송구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질문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장관 후보자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큼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인사검증 실패라 생각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야당에서는 그동안 인사 실패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보겠습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영우 후보 관련 발탁한 이유 다 있습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인가?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놨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뭐 이런 기자회견 뒤에 반성 없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국회도 약간 좀 상황이 좀 난항에 빠져 있죠. 자, 그럼 이 대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특히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롤모델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썼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 아닐까 뭐 어떻게 좀 판단이 여러 가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후에 여당 내의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대통령 항변에 한 발 뺐지만 여당 인사 국민 눈높이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논란이 되는 3명의 후보자 관해서 여당 내 시선도 그렇게 곱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낙마 가능성 이거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러자 약간 뒤로 한 발 뺐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아래로 있습니다. 의총에서 장관 후보자 거취 논의 안 했다. 어제 오후에 의총이 열렸어요. 흥결 없다는데 어떻게 반박하나. 지도부 간담회에선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임명 강행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뭐 좀 난감하고 애매하고 모호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분위기는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영우 후보를 말합니다. 거취 결정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서로 공을 넘겼다. 어제 문 대통령이요. 3명의 후보자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임명 배경, 지명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 대통령 국회 논의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폭넓은 의견을 전달했다. 뭐 누구를 낙마시킨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그냥 폭넓은 의견을 전달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는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로에게 공을 떠넘긴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혹이 많고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냐.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고민인 것이죠. 그 국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청와대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의견을 우리가 무슨 단일한 안으로 전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점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한 발언과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까지 다 종합을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장관 후보자 관련 발언 중에서 가장 이제 언론들이 주목한 부분은 야당이 뭐라 한다고 인사 검증이 실패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여당을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동안 여당 일각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당에 대한 불만 표시 이렇게 또 해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은 국민하고 청와대 사이에 좀 꽉 끼어 있어.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저께 기자회견에 보면은 예. 그 문제가 되는 새 후보를 하나씩 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써야 하는가? 이름을 얘기하면서 설명했어요. 왜 이 사람들을 선택할 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하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된 거거든요. 대개 기자회견은 짧기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통상의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히 벗어나 있는 것이고 청와대의 메시지는 뭐 거의 분명하다고 일단 판단할 수 그 있습니다. 분명하다는 거는 어느 방향입니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 사인을 보낸 건데 오다. 이 세 사람의 이 지금 처지는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미세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임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 여성이라는 문제, 롤 모델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쓴 거죠. 예. 근데 지금 과학계에서 나고 있는 평가가 있고요. 이것을 이상민 의원을 통해서 당에는 전달이 돼 있고요. 그 평가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또 하나는 그 지금까지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이 통상적으로 특히 이 가족 여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학계나 의학계에서는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좀 임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 좀 지나친 대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개인적인 흠결에 대해서는 예. 임 후보자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류가 나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박 후보자의 경우에는 물론 부인의 잘못이라고는 하죠. 그 도자기를 몇천 점을 이렇게 하죠. 예.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 몇천 점의 도자기라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잘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을 가지고 영국에서부터 들어왔다라는 대목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예. 노 후보자의 경우에는 약간 동정이 있습니다. 뭐 개인 흠결도 있지만 부인의 흠결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일종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지나친 지적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정사다, 네, 개인사다. 그렇죠. 가정사고 더군다나 그 부인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새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야당의 지적뿐만 아니고 이 국민의 시각이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기 때문에 예. 의원들 입장에서는 처신하기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대목이고 그래서 고용진 대변인의 수석 대변인의 얘기가 길고 장황해지고 굉장히 길었습니다. 좀 설명이. 난해한 거죠. 이건지 저건지 분명히 모르겠는데 예. 청와대의 생각은 어저께 기자회견으로 사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장관 후보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임명 강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 시간입니까? 청와대의 시간입니까? 지금?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요. 예. 김부겸 총리 후보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지금 야당이 그 부분과 같이 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반발하잖아요. 이게 지금 연동이 돼 있거든요. 예. 이 연결고리가 이 장관 후보자는 그냥 강행으로 가능하지만 이 총리 후보자는 투표를 해야 되고요. 동의를 물론, 받아야 됩니다. 네, 물론 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뭐 그렇게 의결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 의결까지 가는데 예. 얼마나 복잡하고 논란이 예. 많고 시끄럽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김부겸 총리 후보하고 이게 연동이 되면서
이게 새 후보자의 문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국회 시간이 아니고 청와대 시간이라고 지금 청와대로 약간 시계추가 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기재 교수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야당 협조는 기대 안 한다라고 읽힐 것도 같습니다. 아예. 야당이 뭐라 그런다고 이게 검증 실패 아니다라고 굉장히 반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강행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3명의 후보에 대한 인사의 배경까지 낱낱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걸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그냥 드러낸 저 거라고 정도 볼수 얘기한 있습니다. 거는 강행한다라고 예, 보는 거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예. 왜냐하면 당초의 분위기는 어쨌든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 국회에서도 신임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뭔가 이제 여야 협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역시 두 분은 이미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셨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근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인사의 7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논문 표절이니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뭐 위장전입 등등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국민 정서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다. 아까 신경민 의원님 얘기했지만 우리 박준영 후보의 배우자가 뭐 도자기 반입한 거라든가 예. 혹은 뭐 임혜숙 그 장관 후보자가 그러니까 외유성 가족들의 예. 그 출장을 갔다든가 이런 건 사실 국민 정서를 굉장히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분명히 이번에 여당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 이번에 신임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는 그 송영길 당 대표가 선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송영길 당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하고자 했고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통해서 어떤 그 이번에 인사검증 관련해서 한두 명 정도 야당이 크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식의 얘기가 좀 주말까지는 됐다고 그러지 봅니다. 않았을까라는 예. 추정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있었다고 좀 보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확실하게 기류를 이제 정책적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에 대통령하고 정말 반기를 들 것인지 아니면 호흡을 맞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 그걸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뭐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청와대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야당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제기 왜냐하면 이번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야 협치, 그다음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 두 가지를 크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사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예. 하셨고 또 여야 협치는 이번 청문회 건을 그러니까 통해서 이제 인사 강행의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이제 여야와 대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아요. 예.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협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 보고서의 유탄을 그 김부겸 총리가 맡고 결국은 야당은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국회 동의를 받으니까. 근데 지금 절대 다수상이 민주당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동의를 처리한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죠. 그럼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 아닙니까 이거는? 부담이지만 여태까지 법안도 다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 지시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처리 못할 상황은 아니죠. 다만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 때문에 민주당은 예. 어차피 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하고 이야기를 계속 듣는 곳이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남은 시간은 1년밖에 없지만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부와 그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시간들은 계속 유지돼야 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민의를 반영했으면 하지만 청와대가 저렇게 나오면 강행 처리를 택할 것이고 예. 야당에서는 그걸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국회는 예. 또다시 공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 이기재 교수님도 그렇고 신경민 의원도 그렇고 사실 전체로 보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이 여기 보시면 이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서로 공을 연결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민심과 대통령의 생각 사이에 지금 민주당이 끼어 있다 지금 중간에 끼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고 그리고 아까 고용진 의원 설명도 있었지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괴롭다.
뭐 이런 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요.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인사 관련된 부분. 자, 그런데요. 야당은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야당, 청와대 인사수석 경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인사 실패가 반복돼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인사수석이 있다.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를 직접 관여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 청문회 비판에 강력 반발. 김혜숙 부적격자만 고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청문 보고서 합의 불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문 보고서가 합의도 채택이 돼서 청와대로 가야 임명 과정이 순탄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그리고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뜻만 헤아리는 코드 인사, 예스맨 인사를 한 덕택에 청와대 최장수 수석을 지내고 있긴 하지만 결국 김회숙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만 골라내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김회숙 인사수석이 버티고 있는 한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경질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혜철 평론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혜숙 인사수석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관련돼서 인사검증, 청와대 인사검증이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돼 있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좀 합니다. 자, 그걸 보면은 김혜숙 인사수석 여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김혜숙 인사수석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어제 답변 내용을 들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 검증이나 야당 동의 없는 이 장관 임명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던 그런 어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 걸 돌이켜 보면 예. 본인이 야당 대표이던 때와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 하실 때 인사 검증이나 이 장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김혜숙 수석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예. 법무법인 부산 출신입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은 전부 다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하면 예. 그 참여정부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1990년대 초에 김혜숙 수석이 이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90년대 초니까 거의 30년이 된 인연인 셈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인연이 있다. 네, 그리고 김혜숙 수석이 이제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나도 노동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갔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아끼는 제자를 보는 그런 마음이 김혜숙 수석에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법제처장을 맡았었고요. 그렇습니다. 법제처장 이후에 2019년부터 인사수석을 하고 있으니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의 요직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고 2019년 이후에 인사검증에서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될 민정수석은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은 한 번도 바뀌고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인사 실패의 책임을 민정수석 반, 인사수석 반 이렇게 예. 절반씩 나눠서 지게 되는데 예. 민정수석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뭐 임혜숙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법무부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도 이 택시기사 음주 사건에 연루돼 있는 걸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차관에 임명시킨 문제 등 여러 문제 등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숙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야당 동의를 받지 않은 거의 30명 가까운 장관급 인사 임명이라는 사태를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제 뭐 국정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쇄신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장관 인사를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수석을 교체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유희 변호사. 지금까지 많은 장관 후보자들, 뭐 낭만한 경우도 있지만 강행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과정,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것이 인사수석의 책임일 수 있다. 야당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저는 인사수석의 뭐 전문성을 언급하고 코드 인사만 한다라고 하지만 예. 사실상 인사라는 것은 코드 인사고 정체성을 같이 하고 예.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채택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을 굉장히 오랜 기간 발맞추면서 헤아릴 수 있고 예. 그 기조와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인사수석에서 그 역할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흠결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인사 예. 강행했다라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어제도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인사청문회 이 시스템은 정말 정상적으로 발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망신을 주고 이 망신을 견디면 어차피 국회의 동의는 장관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강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 창피를 내가 무릅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낙마를 하는 겁니다. 예. 본인이 자진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도덕성 검증이라는 어떤 잣대 하나만을 보고 능력과 자질 그리고 이 정책 기조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거의 판단조차 하지 않는 예. 이런 상황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인사수석의 교체만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예. 저는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야당이 인사수석을 겨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혜찬 평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할 때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직접적인 관여하는 자리죠. 그런데 민정수석은 여러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나 인사수석은 그대로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신경미 전 의원님. 인사수석은 한 번 바뀌었고요. 조현옥 수석에서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김수석 2019년 5월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네,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고요. 근데 인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인사수석을 경질하라 하는 게 야당의 단골 메뉴인데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인사의 그 과정을 보면 인사수석실이죠. 예. 실에서 이런 자리에 검증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단계에서 사실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만약 모집당이 10명이라고 그런다면 예. 10명에서 반 이상, 한 6명 정도는 아유, 노 땡큐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청문회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예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네, 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2017년 초기에 어느 장관 후보자는 그 뒤에 장관이 됐는데 예. 20번째 만에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능력 문제 때문에 야당의 지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 몇십 명 해야 겨우 한 몇 명 정도가 검증에 동의할 정도로 예. 요즘의 인사가 그건 여당이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가 똑같습니다. 이건 청문회 제도 자체에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모집단이 일단 좁고요. 그다음에 절차로 들어가면 예. 절차의 사실 상당 부분은 인사수석실에서도 하지만 민정수석실도 하고 경찰도 하고 다 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구멍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검증 절차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어떻게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의 국정을 맡길 것이냐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로만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야당 시절이었던 정당들은 거세게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되면 왜 문제 삼냐 그러고요. 또 과거의 여당은 왜 문제 삼자 그러는데 야당이 되면 문제 삼는 거죠.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무튼 어제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사로 참 많이 다뤄지는 인물인데요. 어제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사 외압 의혹 받고 있는 이성윤 기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예요, 권고. 권고지만 굉장히 좀 비중 있는 권고로 느껴지죠.
심의위원 13명 중 8명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검찰 오늘 불구속 기소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먼저 어제 이와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단 기소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건데 혹시 어떤 측면이 조금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양쪽 설명을 듣고 결정하신 거겠지요. 자, 일단 뭐 위원회니까요. 뭐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판단할 때 좀 더 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나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들은 이제 의미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총장 영순위, 검찰총장 영순위를 달리던 검찰 황태자. 표현이 뭐 영순위, 황태자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 정부에서 주목을 받았고 총망받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첫 현직 지검장 피고인으로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됩니다.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사심의위에서 항변했지만 수사심의위가 기소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보직 승승장구했었는데 추미애 장관 때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죠. 친정부 성향으로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 신망을 잃고 내부에서도 사퇴 건의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정권 방탄 검사, 정권은 그를 지켜줄까?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정부의 친정부 약간 행보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정권은 그를 지켜줄까? 지금 위기니까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어제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관련된 얘기도 좀 했거든요.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누가 가장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아까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청와대 권력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수사는 쭉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자, 먼저 장유희 변호사.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해라. 그런 공고를 했어요. 그런 입장을 정한 거죠. 자, 그 의미는 무엇이고 배경은 무엇일까?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은 이 의견을 참고로 이제 삼는 거지만 본인들이 기소 의견을 굽히지를 않았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조간들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를 이성윤 지검장이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자충수를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아마 이성윤 지검장으로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검찰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본인은 뭔가 항변할 어떤 그 모멘텀, 계기를 갖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 결론은 예상을 본인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는 이 피의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이제 현직 중앙지검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구두 변론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수순은 당연히 기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 정권이 이성윤 지검장을 지켜줄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예.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었으면 이 수사를 과연 했을 것인가?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 검찰개혁에 이 정권과 같이 발을 맞춘 측면 그리고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이 여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에 다소 이제 제동을 걸었다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검찰이 아무리 내부자이더라도 예. 본인의 조직 논리에 반한다고 판단 들면 이걸 수사하는구나. 지금 수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시켰다고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검찰은 과거에 본인들이 출국금지 기타 등등의 수사 관행에 있어서 예.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반문해 보면 이걸 과연 떳떳하게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예. 이 수사 자체도 물론 이제 기소된 이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예.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했다는 것을 검찰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대 교수님, 장윤희 변호사는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성윤 지검장이 워낙 뭐 친정부적인 예. 검찰에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 건이 뭡니까? 결국 이제 그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정권을 향해서 그 검찰의 수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갖다 들이대는 거 아니냐, 공수처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나마도 좀 중도적인 성향의 그 시민들은 그래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일부는 왜냐하면 그동안 소위 얘기해서 검찰 권력이 뭐 마음대로 아닙니까?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소를 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예. 아니기도 하고 즉 권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도 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고쳐야 된다. 그다음 별건 수사 즉 A라는 사건을 갖고 수사하다가 그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B라는 거로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옥죄이는 그런 수사들, 그다음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는 동의를 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 방향이 오히려 권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꾸 검찰 개혁이 나가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은 뭐냐면 이 건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이 건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그리고 국민이 일부 동의했던 그런 것. 즉 검찰이 스스로 지위를 이용해서 기소 여부나 수사 여부를 강압해서 외압을 행사해서 없었던 것으로 만들거나 또 없었던 걸 있게 만들거나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강하게 전 조사할 거 조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아까도 표현이 있었지만 뭐 황태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검찰총장 영순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결국엔 지금 기소가 되면은 피의자가 되고 재판에 가면 피고인이 되고 이런 과정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근데 미래 얘기는 이제 서울지검장의 보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예. 이 아니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아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많죠. 예. 만약에 이런 사건이 지금 이 기소건이 없었다 그러면은 총장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지금 총장이 결정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후보자 상태니까요. 예. 김호수 총장이 결정된다면 보직 변경을 더 올라가는 그럴 수 상향식 있죠. 보직 변경이 지금 가능한 예. 두 개의 찬스가 이 사건으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고요. 이게 이제 미래의 얘기인데 과거의 얘기를 좀 하면 출국 금지를 만약에 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김학의가 나갔다라면 예.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했다라면 그것이 이 파급의 효과는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출국 금지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답변이 되는데 예. 그때 분명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오늘날 기소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되고요.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대목에서는 분명히 실수가 있었는데 예. 사실 검찰의 수사에서요. 출국 금지는 취재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되게 비밀하게 그렇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자들로서도 출국 금지는 수사의 신호탄이어서 굉장히 수사의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이걸 비밀하게 하다 보면 예. 이런 관행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고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불법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책임은 또 져야 될 겁니다. 지금 기소가 될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뾰족하게 뭐 나온 바는 없습니다만 그냥 의문 부호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에 약간의 무슨 이렇게 리듬을 좀 뒀나요? 홍, 나 돌아갈래. 초선 의원들은 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 흥 이렇게 써 있네요. 홍준표 복당 신청 공식화에 국민의힘 묵은 논란이 표출됐다. 잠복됐던 게 다시 나왔다는 거죠. 초선들 강경 보수 회기를 우려한다. 그리고 자칫 윤석열 영입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 홍준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제도가 바뀌었다면 또 그게 관행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오늘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각 정당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두터운 청이 있는 기반이 있는 그런 정당 그것을 기초로 정당을 꾸려나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이고. 자, 지금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이죠. 영남당 논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자체의 복당을 놓고도 여전히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기사가 좀 있는데요.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복당을 놓고 내분이다. 국민의힘 뭐 거꾸로 간다. 중앙일보는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좀 더 보면 홍준표 의원 이제 돌아갈 때다. 방금 기자회견 영상 보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대통합 필요 찬성 입장.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금 당대표에 도전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초선 김웅 의원 대표적으로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한폭탄 안고 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시한폭탄이다. 이거 안고 살 각오 돼 있냐?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 뭐 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 공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논쟁하면 할수록 김웅 의원 표가 없어질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아마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아마 전당대회 공경에 몰릴 겁니다. 선배를 물어 뜯는다고 해서 정치판에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만 몇몇 리더들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흉금에 있는 말을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거를 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장희찬 평론가? 김웅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시도당과 중앙당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지만 김웅 의원이나 또 당내 초선 의원들 또 일부 비대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홍준표 의원이 과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느냐
국민의힘에 들어옴으로써 정권 교체에 득이 되겠느냐 실이 되겠느냐 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달라졌느냐라는 걸 지금 묻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전의 모습은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좀 지나친 강성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좋게 말하면 시원한 것이지만 예. 나쁘게 말하면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냐. 이를테면 옳은 말을 하여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무 시원하게 일단 내지르고 보면서 이게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느냐. 이런 화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시원시원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는 그게 지나쳐버리면 이 중도층이나 무당층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단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날의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요. 예. 지금 영상엔 나오지 않았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나 예, 윤석열 전 그렇습니다. 총장. 근데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품평을 했는데 다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태도는 항상 나만 옳고 내가 최고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준비가 안 돼 있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만약 저기서 전날의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총장도 훌륭한 분들이다. 같이 이제 나라 살리는 길 위해서 고민하겠다고 하거나 예.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초선의 김웅 의원 한참 후배인 건 맞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배를 좀 넉넉하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래도 홍 전 대표가 밖에서 고생하는 동안 좀 달라졌구나. 품이 좀 넓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전날의 기자회견 과거 우리가 알던 홍준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복당을 하더라도 저는 복당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복당을 하더라도 본인이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복당의 반대 여론은 유독 홍준표 의원에게만 많은 것인지 스스로 한번 성찰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18년도 홍준표 대표 체제로 치러졌던 예.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아직 많은 언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방선거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가 보통 지원 유세하러 오면 예. 후보들이 엄청 힘도 나고 많이 반기거든요. 예.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표와 일정 같이 하는 걸 꺼리는 후보들이 많았다는 기사가 수두룩합니다. 예. 그 당시 이 지방선거의 압도적 패배가 뭐 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외교적 문제에 영향이 컸지만 본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얼마만큼 홍준표가 달라졌는지를 이제부터는 증명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기재 교수님, 홍준표 의원의 복당, 득과 실은 무엇이고요? 그 득실 중에 득이 더 큽니까? 실이 더 큽니까?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예. 여기서 얘기했다가 또 그 홍빠들에게 또 공격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뭐 소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득보다는 예.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득이라는 거는 홍준표 대표가 워낙 그 이슈 파이터시죠. 예. 그러니까 이슈도 잘 잡아내시고 또 자기 생각을 아주 가감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막말에 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지층에는 아주 시원한 이제 청량제 같은 그래서 그래서 그 홍카콜라 같은 것도 찍으셨잖아요. 뭐 예. 홍준표 코카콜라 연결해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그거였습니다. 예, 홍카콜라.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득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잘 공격을 해주니까. 근데 실은 예. 뭐냐면 이분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다 보니까 막말이 너무 심하게 섞여가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예. 인터넷에서 홍준표 막말 어록 딱 치면 뭐 줄줄줄줄 나옵니다. 과거에 예. 했던 발언들이 이거 하나하나 국민을 아주 그 국민의 정서를 거스르는 이 막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별명이 막말 대마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을 만약에 다시 복당을 예. 받으면 역시 당 안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은 시원하게 하겠죠. 근데 동시에 이 안에 있는 그러면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장희정 평론가가 얘기했듯이만 본인 외에는 다 자기보다 하수고 배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거칠게 원사를 날린단 말입니다. 예. 아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아주 어린애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보면 김웅 의원이 70년생이고 홍준표 대표가 54년생,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40년생. 14살 차이예요, 두 분 다. 근데 본인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계 기웃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거칠게 노욕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후배한테는 또 저렇게 대하시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복당하면 당 밖에 계실 때는 어차피 시원하게 공격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뭐 같은 연대의 의미를 갖지만 당내에 들어오면 국민이 볼 때는 당과 같이 혼연일체로 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자체에서 전체적인 종합 어떤 득실을 볼 때는 좀 실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당에서 이제 예. 검증을 해서 이제 예. 복당 신청을 받고 이제 최고위원회 하지만 그럼 절차는 그냥 진행이 된다는 천천히 거죠? 진행되죠. 그리고 이번에 뽑힐 그 당 대표가 어느 누가 예. 당 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복당을 반대하면서 당 대표 나가겠습니까? 김웅 의원 초선 의원이니까 저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복당을 하실 텐데 예. 좀 바뀐 모습으로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당은 어떻게 사실상 이렇게 되면 뭐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잠깐 언급하셨는데 홍준표 의원과 김웅 의원의 뭐 설전, 뭐 직접 만나서 말을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다른 어떤 매체라든가 어떤 본인의 어떤 뭐 글을 통해서 서로 설전을 좀 벌였어요. 보겠습니다. 두 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대표 하겠다는 건 무리 아닌가. 지금 김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런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그러자 칼바람 속에서 매화는 핀다. 매화처럼 살겠다. 그런데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 본인은 매화. 홍준표 의원은 조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철부지가 세상 모르고 날뛰면 설득해보는 것이 어른의 도리. 위아래도 없는 정치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비판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김웅 의원은 선배님 모습 보고 배운 건 아니겠나? 방금 전에 이기재 교수님이 하신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은 뭐 누구 보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서.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 나는 법. 굉장히 강한 비판입니다. 진경민 전 의원님, 이 설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네요.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약간 험악하기도 하고요, 조금. 그 김웅 의원이 초선이고 예. 패기 만만하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홍준표 의원의 그 독서를 뭐 참 당해내기는 어렵고 2017년 대선 때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줬다고?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홍준표 의원을 민주당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역효과가 났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아주 큰 도움을 줘서 우리 당을 도와주려고 작심을 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 재보궐에 나타난 국민의 표심은 분명하죠. 예전의 당의 모습을 여든 야든 보이지 마라라는 건데. 변해라. 네, 그거였죠. 변해라인데 글쎄요, 뭐 여든 야든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썩 흔쾌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보면 뭐 조화, 매화, 뭐 소금, 곰팡내 나는 소금 뭐 이런 표현까지 있고요. 뭐 철부지 뭐 이런 약간 좀 굉장히 이 단어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맥락을 보면 이제 거친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장혜찬 평론가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얘기를 추가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이기재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면은 사실 복당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복당이 됐을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을 잡으려는 국민의힘인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사실 홍준표 전 대표 한 명이 복당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거나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만에 하나 과거 박근혜 정부 수사나 이명박 정부 수사를 빌미로 해서 기존의 김용판 의원 등이 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사과하고 들어오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내게 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의 관계가 한층 멀어지겠죠. 하지만 그 메시지를 내기에는 제가 TK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내부적으로 김용판 의원 비판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홍준표 의원이라고 해도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뭐 사과하라거나 김용판 의원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발언을 아주 세게 하기는 힘들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홍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대선 경선을 해서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된 다음에 국민의힘의 조직력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과 단일화 경선을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오세훈 안철수 모델에서 오세훈 역할을 자기가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일찍 국민의힘 합류하는 것에 어느 정도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지지이고 이 여론조사로 나타내는 대선 후보 지지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여름 정도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홍 의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윤 총장 입장에서는 크게 그걸 큰 변수로 생각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이게 사실 잠복돼 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본인이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나라 밖 소식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미얀마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혁명은 심장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시를 쓴 시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정부 인사인 거죠.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시를 쓴 미얀마 시인, 심장이 사라진 채 돌아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쿠데타 100일, 피로 물든 미얀마, 무장 군인에게 이 시인이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신을 찾아가라고. 그런데 시신의 장기가 하나도 안 남아있다. 무슨 상황인 거죠, 이거는요? 인권단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8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지금 뭔가 연설을 하는 모습인데요. 군에게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장기가 적출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된 국제사회 결국 내전으로 치닫나. 지금 뭐 유혈지나 교육대국의 희생자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 뭐 유럽연합 등 비난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뭐 막상 딱히 하는 건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온적이고 군부 압박도 못하고 다른 나라들은 말만 하고 있고 반군부 진영 자체가 무력 주쟁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2의 시리아가 되는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엔은요 코로나까지 겹쳐서 인구 절반이 빈곤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아무리 많은 목숨이 희생이 되더라도 국제사회 딱히 할 게 없다. 아니면 할 의지가 없다. 뭡니까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최근에 아세안이 만났는데도 오히려 이 지도자를 쿠데타 지도자를 데려와서 이 추인을 해주는 오히려 고민한 셈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세안은 원래 이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쳐도 미국이나 유럽이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국제 여론이 굉장히 셉니다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단 무역과 통상, 국내 투자 절대 대부분을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빼고 미얀마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시인의 조치에 군부의 조치를 보면 국민의 메시지에 대한 분명하거든요. 혁명은 심장에 있다는 시인의 그 표현을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심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는 매우 강렬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처참한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유엔을 통한 길인데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유엔 중국과 러시아는 의사가 없는 거죠? 뭐 개입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 번 상임이사회의 반대에 부닥쳐서 유엔이 할 수 있는 길을 모두 다 차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미국이나 유럽이 제재를 아무리 해도 미얀마는 끄떡도 하지 않고 미얀마 군부는 절대적인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무기 체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고 군부는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이런 헌법 체제 하에서 현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미 미로에 들어섰고요.
이렇게 되면 기사에 나온 대로 시리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군인데요. 예. 반군들도 사실 단일 대우를 지금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미얀마 변방에는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카렌족인데 예. 카렌족도 갈라져 있거든요. 이 기회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자기들 잘 나갈 때는 본체만체 하다가 예. 이제는 소수민족한테 어려우니까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또 배신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미얀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상기하면서 소수민족도 꼭 전면적으로 협조할 수는 없다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미얀마는 앞으로 더욱더 혼란과 혼선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네요. 어려운 상황이고 안타깝고 한탄하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되겠는데요. 간단히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연관성 안 따지고 일단 1,000만 원 지원한다. 어제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논란이 좀 많았는데 일단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